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단독주택에서 정수진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결혼하지 않은 그녀는 이 집이 주는 고독함에 익숙해져 있었죠. 집안은 15년 전 그대로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버지 정기호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아래엔 고 정기호 영이라고 쓰인 작은 위패가 놓여 있었어요. 수지는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서 물 한 잔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사라진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사망이 아닌 실종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냥 사라졌고 우린 그렇게 죽은 사람으로 정리했어. 수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위패 앞에 물잔을 갈아줍니다. 사실 아버지의 시신을 본 적도 없고 장례식다운 장례식을 치른 적도 없었어요. 단지 실종 신고 후 7년이 지나 법적으로 사망 처리된 것뿐이었죠. 형 우석은 그 이후로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부동산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는 소식만 가끔 들려올 뿐이에요. 아버지가 남긴 땅과 재산은 모두 우석이 관리하고 있었고 수지는 그것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날 이후로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수지는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전에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온라인 번역 일을 하는 단조로운 일장 말이죠. 그런데 거실 한편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등산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있는 그 신발을 볼 때마다 수진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아버지는 등산을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주말마다 혼자서 산에 오르시곤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날도 그 등산화를 신고 계셨어요. 그냥 어디선가 살고 계셨으면 좋겠어. 수지는 등산화를 바라보며 또다시 혼잣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바보 같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은 아버지가 정말로 어딘가에서 살아계실 거라는 희망을 품곤 했어요. 아버지와의 마지막 기억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형 우석과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두 사람은 크게 다퉜어요. 목소리가 워낙 커서 이웃집까지 들릴 정도였죠. 수지는 그 다툼의 내용을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뭔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평소처럼 등산을 가신 것 같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셨죠. 처음엔 단순히 늦은 귀가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어요. 산에서 실족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추정이었죠. 하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러 법정에서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수지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후 가족은 완전히 해체되었어요. 우석은 곧바로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수지는 그런 형의 모습이 못마땅했지만 딱히 말릴 수도 없었죠. 어차피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가끔 이상한 꿈을 꿉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꿈이에요. 꿈속에서 아버지는 왜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냐고 묻죠. 그럴 때마다 수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합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마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오늘 오전 근무에 늦을 수 없어서 수지는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관을 나서면서도 한 번 더 아버지의 등산화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수진이 마트에서 오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것은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서 조금 늦어진 참이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지 않으려다가 뭔가 직감적으로 중요한 전화일 것 같아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수진 씨 맞으시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공식적인 느낌이 드는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김영사입니다. 혹시 정기호 씨 가족분 맞으시죠? 수진의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전화를 받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금 이분이 경찰서에 계십니다. 실례지만 직접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어서요. 수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15년 전에 사라지셨고 법적으로도 사망 처리된 상태인데 왜 갑자기 경찰서에 계신다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정기호 씨로 추정되는 분이 오늘 오전에 발견되어서 저희 서에 계십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가족분이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과 혹시나 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15년 전에 사라진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분명 동명이인이거나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가도 될까요? 네, 언제든 괜찮습니다. 서대문경찰서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실종 신고 후 15년이 흘렀고 가족은 아버지의 사망을 법적으로 정리했어요. 형 우석은 상속 절차를 밟아서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처리했고 일부는 이미 매도한 상태였거든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15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계셨던 걸까? 왜 지금에야 나타나신 걸까? 서대문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김영사를 찾는다고 하니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나타났어요. 정수진 씨죠?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김영사가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오늘 오전 한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연고 노인 한 분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기억이 조금 흐려진 상태였고 몸에서 나온 낡은 신분증에 정기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주민등록을 조회해 보니까 이미 사망 처리된 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분께 연락드린 겁니다.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김영사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수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확실히 많이 늙으셨고 머리도 하얗게 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어요. 아, 아버지. 정기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응시했어요. 기호는 뭔가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수진을 알아보는 듯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맞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진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아버지였습니다. 15년이 흘러서 많이 변하셨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영사가 상황을 정리해줬어요. 기호는 무연고 노인으로 살다가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발견된 거였습니다. 15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본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다만 가끔 집 주소나 가족 이름을 중얼거려서 그것을 단서로 찾아낸 거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요. 김영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사망 처리된 분이라서 절차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복구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고요. 수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왔다니. 그것도 15년 만에 말이죠. 이미 가족은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모든 것을 정리했는데 형한테 연락해야겠어요.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소식을 우석이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분명 충격받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당황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처리한 상태니까 말이죠. 수지는 경찰서를 나서면서 떨리는 손으로 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서야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바쁜데. 오빠, 지금 앉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그렇게 심각해? 수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살아계셔.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우석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방금 경찰서에서 확인했어. 분명히 아버지야. 15년 만에 나타나셨어. 미쳤냐? 아버지는 죽었어. 법적으로도 사망 처리됐고. 그게 아니야. 내가 직접 봤다고. 목소리도 들었고. 분명히 아버지야. 우석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수지는 그 침묵 속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단순한 놀라움이 아닌 다른 종류의 당황스러움 같은 것 말이죠. 지금 어디 계시는데? 나랑 같이 집으로 가고 있어. 오빠도 와봐. 아니야, 나는 지금 당장은 못 가겠어. 일이 있어서. 수지는 형의 반응이 이상했지만 일단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기호는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시며 뭔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거실 소파에 앉혀드렸습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과 위패를 보시는 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아버지,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기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그냥 여기저기서 살았던 것 같은데. 우석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 수지는 형 이야기가 나오자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사라진 그날 우석과 아버지가 크게 다퉜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오빠는 사업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대요. 기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동산 투자? 네. 아버지 땅도 오빠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으니까. 그 순간 기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땅, 내 땅을 우석이가. 밤이 되어서야 우석이 집에 나타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우석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우석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 아버지,
기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우석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우석아,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어떻게? 우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버지에게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마치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석아, 내 땅은 어떻게 됐냐? 우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수지는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뭘 했냐? 기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예전에 그 무뚝뚝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우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일부는 매도했습니다. 매도했다고? 기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환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땅을 팔았다는 거냐? 아버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7년 동안 소식이 없으셔서. 7년? 나는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는 걸 안다. 수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다면 우석이 아버지를 제대로 찾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호는 수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우석을 쳐다봤어요. 우석아, 너는 그날 밤 나한테 뭐라고 했었지? 우석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아버지, 그건 너는 나한테 차라리 죽어버리시지라고 했잖아. 내가 기억한다. 수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형이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그게 정말이야?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호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그날 밤 집을 나갔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사라져 주려고. 그런데 너희는 나를 찾지도 않고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구나. 아버지, 우석아, 내가 날 죽인 거야. 산 사람을 죽인 건 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아버지는 스스로 집을 떠나신 거였고 우석은 그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부재를 이용해서 재산을 처리한 거였죠. 밤늦게 우석이 집을 나간 후 수지는 아버지와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기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우석이는 왜 그랬을까? 날 그렇게 만들었을까?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오셨어요. 다시는 어디 가지 마세요. 하지만 기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석이 다시 집에 나타났을 때는 법무사 한 명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형의 이런 행동이 못마땅했지만 아버지 앞에서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우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문서들을 꺼내며 자리를 정리했어요. 기호는 소파에 앉아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사이 아버지는 많이 변하신 것 같았어요. 처음 돌아왔을 때보다 표정이 굳어졌고 말수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석이 입을 열었어요. 지금 상황이 매우 복잡해요.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 상속도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법무사가 끼어들었어요. 사망신고 후 10년이 지난 경우 민법상 시효 규정에 따라 유산 반환 의무가 소멸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기호가 법무사의 말을 끊었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시효냐? 우석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기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땅을 내 허락도 없이 팔아먹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는 거냐? 수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형이 법무사까지 데려온 것을 보니 처음부터 아버지와 대화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왜 이런 식으로? 수진아, 너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 이미 매도된 땅들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 기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만해라, 우석아. 아버지, 나는 너희에게 부탁하러 온 게 아니다. 기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말하러 온 거다.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서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적 지위? 기호가 비웃었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법적 지위가 필요하냐? 우석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조용히 계셔주시면 안 돼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괜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그 순간 기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수지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조용히 계시라고? 기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죽은 게 끝난 일이라면 넌 산 사람 죽인 거야.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냐? 너희들이 날 죽였어. 나는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잖아. 수지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실제로 아버지는 15년 동안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살아오셨던 거니까요. 법무사가 떠난 후 우석은 수진을 따로 불렀어요. 아버지는 방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다 뒤엎을 수는 없잖아. 오빠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아버지 심정은 어떨 것 같아? 아버지 심정? 그럼 내 심정은? 우석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모든 걸 정리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지는 형의 말을 들으며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로 우석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걸까? 아버지가 사라진 그날 두 사람이 다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거든요. 오빠, 솔직히 말해줘. 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날 밤에 우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야. 그냥 집안일로 의견이 안 맞았을 뿐이야. 어떤 집안일? 수진아, 너는 몰라도 돼. 이미 지난 일이고. 그때 아버지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방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우석이는 왜 그랬을까? 요양원에 보내려고.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 무슨 말씀이신 거죠?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병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수지는 형을 돌아봤어요. 우석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수진아, 그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야? 우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지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우석이 다퉜던 이유,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이유, 그리고 우석이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찾지 않았던 이유까지 말이에요. 다음 날 수지는 혼자서 과거 기록들을 뒤져봤어요. 15년 전 당시 상황을 조사해보고 싶었거든요. 동사무소와 경찰서를 오가며 실종신고 당시의 기록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실종신고는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접수되었고
신고자는 우석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실종신고 접수 전날 우석이 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수지는 그 기록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형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거부하며 집을 나가신 것도 분명해 보였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집중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어딘가를 응시하며 생각에 잠겨 계셨거든요. 아버지, 오빠가 정말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기호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아직 정정한데 치매에 걸렸다고 하더라. 병원에 가자고 하고 그러더니 요양원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래서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렇다.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집을 떠나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를 찾으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없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일주일 후 우석은 또다시 법무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수지는 형의 이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의 우석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아버지,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우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어요. 기호는 소파에 앉아 우석을 바라봤어요. 며칠 사이 아버지는 더욱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마치 체념한 것처럼 보였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사망신고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상속 재산에 반한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무슨 소멸시효예요? 법리적으로 보면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망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우석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미 팔린 땅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소유자들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거니까요. 기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내 땅을 되찾을 수 없다는 얘기냐?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무사가 차분히 말했어요. 더구나 상속세도 이미 납부된 상태고 각종 절차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지금 돌이켜봐도 법적으로 문제없어. 우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모든 걸 처리한 거예요. 사망 선고도 법원에서 받은 거고 상속 절차도 정당하게 밟은 거라고요. 수지는 형의 이런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적반하장 같았거든요. 오빠,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수진아,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이건 법의 문제야. 우석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피해자라고. 기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피해자? 네, 피해자요.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셔서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실종 신고도 하고 찾으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내린 거고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기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너는 나를 찾지 않았어. 그건 아니에요. 경찰서에도 가고. 거짓말하지 마라. 기호가 우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는 내가 사라진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잖아. 법무사가 어색한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주민등록 복구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 쉽지 않은데요? 수진이 물었어요.
사망 신고가 된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복구하려면 법원의 사망 선고, 취소 판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까다로워요. 15년 동안의 공백 기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증명해야 하거든요. 기호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법무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없고 건강보험도 적용받을 수 없고 심지어 병원 치료도 제한적이에요. 수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우석이 말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어요. 생활비도 드리고 병원비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대신 법적 분쟁은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고 괜히 복잡하게 만들면 모두에게 손해잖아요. 기호가 비웃었어요. 그럼 나는 살아있는 시체로 살라는 얘기냐?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모시겠으니까. 책임? 기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나한테 책임질 게 뭐가 있냐? 수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법무사가 떠난 후 기호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수지는 아버지 옆에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수진아, 나는 지금 어떤 존재냐?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으로는 죽은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으니 뭐냐? 수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거든요. 병원에 가시려고 해도 건강보험이 안 되고 은행에 가시려고 해도 계좌를 만들 수 없어요. 정말 살아있는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기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우석이 잘못이라고 하려고 하지? 하지만 법은 우석이 편이야. 살아있는 내가 아니라 죽은 나를 보호하고 있어. 며칠 후 수지는 혼자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정말로 아버지를 도울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무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망 선고 취소는 가능하지만 이미 처분된 재산을 되찾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더구나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그럼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다른 문제죠. 가족들이 합의를 본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수지는 법무사 사무소를 나오며 눈물을 흘렸어요. 법은 정의롭다고 배웠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전혀 정의롭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되살려 놓고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어. 수지는 혼잣말을 하며 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수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법적으로는 막막하지만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끌어내리며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사이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필체로 중요한 것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문서의 사본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첫 번째 문서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셨던 땅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우석이가 이 땅을 탐내고 있다. 계속 팔자고 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 통장 사본이었어요. 아버지 명의의 통장이었는데 여기에도 메모가 있었습니다. 우석이가 통장을 달라고 한다. 내가 치매에 걸렸다면서라고 쓰여 있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문서를 보는 순간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은 유언장이었는데 아버지의 필체가 아니었거든요. 명백히 다른 사람이 쓴 글씨였습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쓰신 게 아니야.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우석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메모에는 이런 유언장을 쓴 적이 없다. 우석이가 만든 것 같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서는 사진이었어요. 우석이 어떤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뒷면에 날짜와 함께 법무사 이 씨와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아버지가 사라지기 한 달 전이었어요. 수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우석의 계획을 눈치채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던 거죠. 급하게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기호는 그 문서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걸 찾았구나. 왜 이런 걸 숨겨두셨어요? 우석이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증거를 남겨둔 거야. 그럼 이걸로 오빠가 거짓말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기호는 한동안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증명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이미 다 끝난 일인데. 하지만 수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런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수지는 지역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종 제보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자가 집으로 찾아온 것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젊은 여성 기자였는데 이야기를 듣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살아있는 사람이 사망신고 당한 사례, 그것도 자식에 의해서 말이에요. 수지는 준비해둔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아버지가 남긴 메모들, 위조된 유언장, 그리고 우석이 법무사와 찍은 사진까지 말이죠. 이걸 보면 아들이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노렸다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다른 문제죠.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기고는 처음에는 기사화를 반대했어요. 괜히 시끄럽게 만들 필요가 있냐? 하지만 수지는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오빠가 잘못한 게 맞잖아요. 그래봤자 뭐가 달라지겠냐? 최소한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기사가 나간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에는 수진이 제공한 자료들과 함께 우석의 의도적인 행동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이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다가 실패하니까 아예 죽은 사람 만들어버렸네. 법이 이런 걸 보호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 댓글들이 폭주했고 다른 언론사들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석은 당황했어요.
수진에게 화를 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왜 언론에까지 알린 거야? 사실을 알린 것뿐이야. 사실? 넌 지금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 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오빠 사업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를 위한다면 조용히 해결했어야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수지는 형의 말을 들으며 실망했어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나와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현재 민법으로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무엇보다 가족 간의 도덕적 문제인데 법만으로 해결하려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우석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그의 사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거든요. 수지는 이런 반응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아버지 편을 들어주는 게 고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기호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구나.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나는 원래 죽은 사람이었으니까 잃을 게 없어. 수지는 아버지의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이제라도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론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 후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우석의 사업체는 거의 마비 상태가 되었고 여론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어요. 온라인에서는 우석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기호 할아버지를 도웁시다라는 온라인 모금 운동까지 시작되었어요. 수지는 이런 상황이 신기하면서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전국의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기고는 점점 침울해져만 갔어요. 사람들의 관심과 동정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나는 동정받으려고 살아온 게 아닌데.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시끄럽게 사는 게 내가 원했던 삶은 아니야. 수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15년 동안 조용히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불편하실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기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나는 집을 나가려고 한다. 왜요? 어디 가시려고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거든.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짐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뭘 하겠냐? 아버지, 나는 너희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보구나. 그래도 너희가 잘 살길 바랐다. 기호는 그날 밤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고 탁자 위에 짧은 편지만 남겨져 있었어요. 수진아, 고마웠다. 너만은 나를 찾아줘서 고마웠어. 하지만 나는 이제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구나. 걱정하지 마라.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서에도 신고했지만 성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에는 강제로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한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정수진 씨, 기자회견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아버님이 돌아오시도록 공개적으로 호소해 보세요. 수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기자회견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카메라와 마이크가 수진을 향해 있었고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 정기호는 15년 전에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돌아오셨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고 모든 재산은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제 형은 아버지가 돌아오시자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떤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버지는 15년 동안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살아오셨어요. 주민등록도 없고 건강보험도 없고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없는 상태로 말이에요.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럼 형분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울부짖듯이 말했어요.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 말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죽은 사람의 유산을 차지한 배신자와 죽은 자로 살아온 피해자가 있을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과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어디 계시든지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는 아버지 편이에요. 끝까지 아버지 편에 설 거예요. 그때 갑자기 기자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았는데 거기에 기호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기고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고 수진 옆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향하게 했어요. 기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받으러 온 게 아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단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말하러 온 거다. 15년 전 나는 내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걸 알았다. 내가 치매에 걸렸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집을 나갔다. 가족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하지만 내 아들은 나를 찾지 않았다. 아니, 찾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는 그걸 안다. 나는 15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았다. 이름도 주소도 가족도 없는 사람으로 말이야. 기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들은 내 땅을 팔았다. 내 허락도 없이. 그리고 그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한다. 법이 그렇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기자회견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우석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기고는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우석아, 너는 나를 선택했어야 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이냐, 돈이냐를 선택했어야 했어. 너는 돈을 선택했고, 우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가 그를 향하고 있었고, 전국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기고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는 이제 조용한 곳으로 간다.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거든.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또 다른 이슈로 시끄러워졌고 사람들은 정기호라는 이름을 조금씩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사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호는 결국 작은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수진이 찾은 곳이었는데 원장이 기호의 사연을 알고 특별히 받아준 거였습니다. 주민등록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아버지, 여기 괜찮으세요? 수진은 매주 병원을 찾아가며 물었어요. 좋다. 조용하고 평화로워. 기호의 대답은 언제나 담담했습니다. 병원은 시골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웠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는 기호의 모습은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른 분들이랑은 잘 지내세요? 응,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처럼 가족이 없거나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서로 이해해.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게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아버지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기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너는 좋은 딸이야. 하지만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아버지가 제 인생이에요. 아니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끼리 어울려야 해. 우석은 기자회견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업은 거의 접었고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거였죠. 수지는 우석의 소식을 가끔 들었어요. 형은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사업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빠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수진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아버지 아들인데. 아들, 기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세상이야. 무슨 아들이냐?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어요. 매달 병원 계좌로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송금이는 익명이었지만 우석이 보내는 돈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신대. 나는 잘 모르겠어. 수지는 우석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았거든요. 몇 달 후 수지는 우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손으로 쓴 긴 편지였습니다. 수진아, 나는 매일 후회하고 있다.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아버지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죽게 만든 건 사실이니까.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거야. 편지를 읽으며 수진도 울었어요. 형도 아버지도 자신도 모두 피해자인 것 같았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혀 있지만 정작 가족다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버지께는 매달 병원비를 보내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아버지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얼굴을 볼 용기가 없다. 수지는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어요. 이 가족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수지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점점 평온해져 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수진아, 나는 이제 편해졌다. 정말요? 응. 더 이상 살아있는 척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버지는 살아계시잖아요.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죽었어. 15년 전의 말이야. 수지는 아버지의 그 말이 이해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집을 떠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죽은 사람으로 살아오셨던 거였습니다. 법적인 죽음보다 훨씬 이전부터 말이죠.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죽음을 받아들였어. 나는 죽은 사람이고 죽은 사람답게 조용히 살고 있는 거야. 어느 날 수지는 병원에서 우석을 만났어요. 형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도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오빠, 수진아. 우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어떠시니? 편안해 보이셔.
오빠도 들어가 볼래? 우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할게. 왜? 내가 들어가면 아버지가 불편해 하실 거야. 나는 그냥 아버지가 편안하시면 그걸로 좋게. 수지는 형을 바라보며 안타까웠어요. 우석도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수지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 가족에서 죽은 자는 누구였을까? 법적으로 죽은 아버지? 사회적으로 죽은 우석? 아니면 가족의 해체로 마음이 죽어버린 자신?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수지는 중얼거렸어요.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였고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다.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그 이름만으로도 잔인하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족이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플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과 증오,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거니까요. 수지는 아버지의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는 언제쯤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사진 속의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수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답은 아마도 아무도 모를 거라는 걸 말이에요.